조선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3.1운동도 결국 뭐예요? 국제적으로 보면 3.1운동, 3.1운동도 제국주의의 부산물이죠? 제국주의 운동의 부산물이죠. 왜? 1차 대전, 그죠? 1차 대전으로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 해방이죠? 해방. 야,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랬대. 우리도 해방돼. 그래서 조선이 해방돼야 돼.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다 국제정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여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국 같은 발달된 선진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그죠? 파업을 하면서 정치 권력을 요구했다는 거고, 식민지 국가에서는 민족해방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고, 이것들을 쭉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이 파쇼들이, 그죠? 파쇼들이 바로 사회 혼란을 틈타서 이 파쇼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죠? 군국주의.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자.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제 2차 대전이고, 2차 대전에 가입 안 해서 어설픈 나라가 스페인도 파쇼가 됐죠. 프랑코 총독,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파쇼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회의 끝에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하여 태제를 채택했다. 식민지로의 자본 수출은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발전시켜 노동계급을 형성한다. 하지만 잉여가치 대부분이 본국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식민지 발전을 방해한다. 교통수단 등의 발전은 식민지 종속성을 심화시킨다. 식민지로 수입된 자본은 대부분 원료의 취득과 1차 가공에 집중돼 농업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가난한 농업노동자와 빈농을 양산시켰다. 식민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혁명적 대중운동이 원천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는 경제 외적 강제에도 바탕을 둔 부르주아의 독점이다. 상업 부르주아는 제국주의에 직접 봉사하는 매판 부르주아이며 토착 산업 부르주아는 개량적인 부르주아이다.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은 국내 계급투쟁, 나아가 제국주의인의 계급투쟁과도 결합된다. 이게 지금 그 대회에서 나온 그 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하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문서로 정리한 거, 문서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최고 수준의 이론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아주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봅시다. 일단 반식민지는 뭔지 알죠? 청나라 조선 말과 같이 주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권이 없어서 나라의 이권을 여러 나라에 뺏기고 있는 상태가 반식민지예요.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식민지 발전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일제가 그 조선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 식민지로의 자본 수출을 해서 식민지의 봉건제도를 자본주의로 발전시키고 식민지에서 노동계급을 형성해. 그런데 그 식민지의 자본은 잉여가치를 본국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본국의 노동자에게 그 일부를 나눠주죠. 그래서 영국의 노동계급이 개량적이라고 말한 게 레닌이 이 부분이에요. 매수당했다는 거죠. 식민지 착취 이윤을 일부 배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얻은 이윤을 식민지로 다시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식민지 발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통수단은 다 그 식민지를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죠. 교통수단 자체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에 수입된 자본은 균형적인 발전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본국이 필요한 원료를 취득하기 위해 한다는 거죠. 농업의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건 뭐냐면
본국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호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담배, 그 다음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그 식민지의 인민들이 먹는 밀이라든가 이런 식량을 원래 재배했는데 그 식량을 재배 못하게 하고 과일, 기호 상품을 재배한다는 거, 플란테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돼서 농업 노동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제 식민지가 바로 제국주의 쟁탈전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식민지 민주운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지배는 경제적 지배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정치적 지배죠. 군대를 동원하죠. 총도, 총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은 그 본국의 독점 자본이죠.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에서 나와서 일본에서 나와서 조선에 와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독점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 상업 부르주아는 상업은 중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이죠. 일본과 한국 식민지 사이에 중개한다. 그래서 매판이라는 거. 매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민족적이라는 거죠. 식민지 민중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매판이라는 거예요. 토착 산업 부르주아. 원래 있던. 옛날로 말하면은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민족 자본가라는 거죠. 개랑주의자다. 개랑주의라는 거는 이러한 민족 자본가는 식민지의 제국주의 자본과 경쟁을 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산업 민족 자본가 역시 자본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이죠. 이러한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은 국내 투쟁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계급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의 노동계급과 제국주의과의 노동계급이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그 엄청난 이론적 수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계남 동지 읽어봅시다. 다 끝났어 이제. 한계남 동지 순서야. 문현 서기국 책임자 후진맨이 인도의 사례를 들어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식민지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탈식민지화론을 비판했다. 탈식민지화론에 따르면 식민지 인도에서 공권 계급이 몰락해 인도 부르주아와 제국주의의 정치적 불일치의 근거가 소멸했다. 하지만 후신에는 인도의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토지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농촌의 빈곤화가 공업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1919년부터 23년 식민지에서 소부주아에 의해 노동운동이 조직됐으나 노동계급의 이익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토착 민족 부르주아의 이익에 충족됐다. 1924년 코민테른 제5회 대회 이후 노동계급이 민족 부르주아와 주도권을 다툴 정도로 성장했다. 인도의 사례를 들면서 식민지 발전론, 그죠?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정책이 식민지를 자본주의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인도에서 어때? 인도에서 이제 영국이 지배하면서 인도의 봉건계급이 몰락을 해서 바로 인도의 지배계급, 국내 지배계급이 이 부르주아가 되고 이 부르주아가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화됐다는 거고. 그래서 인도가 영국에 의해서 일부 자본주의가 되지만 예속화가 심해지고 토지혁명,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그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점차 식민지에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계급이 식민지 내에서 민족 부르주아와 주도권을 다툴 만큼 성장한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나누자. 보면은 자, 식민지 발전론 있죠? 여기에 이제 대칭해서 식민지 종속론. 식민지 종속론은 식민지가 자본주의화 되지만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제국주의에 종속돼서
더 이상 발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종속이론이라는 거죠.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중심국가, 그죠? 우리가 지금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시다. 중심국가가 와, 그 다음에 주변부죠? 주변부. 식민지라고 해줍시다. 이걸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쟁의 핵심은 식민지, 주변부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그죠? 정상적인 자본, 좋게 말하면 선진국이라 합시다.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 종속국가는 영원히 종속된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데 예외가 생겼죠? 예외. 대만. 그죠? 대만 식민지였잖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예외가 생겼어. 그지? 예외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돼서 종속이론이 틀렸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예외. 왜 했냐? 이거를 예외가 생긴 이유는, 방공, 그죠? 방공, 뭐라 그래요? 쇼윈도우, 그죠? 쇼윈도우 국가다. 미국이,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에서 방공 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게 이제 이런 예외의 근거예요. 이게 이제 식민지 발전론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우리 또 이창훈 동지가 한번 봅시다. 1928년 이후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노동계급과 공산당은 개량주의와 분리됐으나 제6회 대회를 기점으로 국민패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국정이 요구됐다. 유럽 지식인들은 서유럽의 혁명 실패, 파시즘의 승리, 스탈린주의에 직면하여 수동적인 태세로 후퇴했다. 헬레스에 따르면 이 시기 각국의 공산당들은 좌경화로 인해 소련의 종속되거나 반대로 기권주의 경향을 보이며 노동계급 대중으로부터 고립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탈린의 소련이죠. 이 일국 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소련의 세계혁명에서 지도성을 강조. 쉽게 말하면 소련의 지도를 다 받아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각국 공산당의 말이 코민테른이죠. 소련의 자문이죠, 자문. 자문관, 고문관. 이 파견돼서 자문 고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시를 해요. 지시. 혁명을 다 지시를 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서 무비판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소련에 대한 복종, 코민테른에 대한 복종. 이렇게 되니까 서유럽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서유럽에서는 소련이 인기가 없었다 그랬죠. 소련의 폭력혁명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또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고 파시즘이 승리하고 이러면서 스탈린이 절대 복종을 강요하니까 제일 먼저 지식인들이 동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소련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소련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죠? 기권주의는 뭐냐면 골 아프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소련하고 우리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고립됐다는. 고립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소련에 종속돼서 종북파, 그죠? 종북세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됐거나 아니면 복잡하니까, 소련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권, 무관심,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 좌익 운동이 이제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파시시스트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1935년 7차 대회에서는 결국은 이 파시시즘 문제로
대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파시즘이 주요 논점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936년 7월 25일 열린 10차 대회는 기존의 파시스트 기존의 반파쇼 노동자 통일전선을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더욱 구체화시켰다. 대회는 공산당은 노동자 정당뿐만 아니라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인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파시즘은 가장 단독적인 교육으로서 노동자를 약탈하고 전쟁을 획득하고 소련을 침략하고 중국을 분화하려고 한다. 스페인에서 1931년에 왕정이 폐위되고 공화파 파시스트 인민전선이 각축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선을 거치면서 1936년 인민전선이 집권하나 파시스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 상태에 빠졌다. 1937년 이탈리아 사회당 공산당의 행동통일 신협정이 발표됐다. 네. 그래서 기존의 반파쇼와 지금 1930년 반파쇼 똑같이 반파쇼는 똑같은데 구성이 달라요. 하나는 노동자 통일전선이에요. 노동자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사민주의 노동조합이죠. 이 노동자와 관련된 그래서 통일전선이고 이거 반파쇼 인민전선이라는 정치적인 거예요. 정당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사민주의 세력이 힘을 합하자. 그래서 파쇼에 대응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파쇼가 독일이죠. 그래서 소련을 침략하고 중국을 분할한다는 거는 그렇죠. 식민지죠. 식민지를 쪼개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을. 주로 일본이 이제 분할했고 스페인 내전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인민전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파시스트가 강한 게 독일하고 일본이었죠. 그래서 인민전선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건영 동지가 읽었죠? 이거는 오준호 동지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이세요? 네.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프랑스에서 1934년 2월 공산당과 사회당이 반파쇼 총파업에 나섰고 공산당은 5월부터 사회당의 반파시즘 행동 통일을 제안했다. 7월 사회당 공산당 행동통일 협정이 체결됐으며 공산당은 10월 인민전선 슬로건을 내걸었다. 1935년 6월 공산당, 사회당, 급진사회당 등 50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인민연합 전국위원회가 결성됐다. 1936년 1월 프랑스 인민전선 강령이 선포되고 4월 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이 승리했으며 사회당이 불룸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당, 급진사회당 정부가 성립했다. 공산당은 내부 결정에 따라 입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938년 인민전선 내 급진당이 달라디에 총리는 사회당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는 윈헨 협정에 서명했다. 공산당이 이 협정에 반대하자 급진당은 1938년 10월 마르세유 대회에서 인민전선에서 이탈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정당들이 한 이유는 독일에서 나치당이 선거에서 선거에서 승리하죠. 승리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치당이 진출을 해요. 나치당이 선거에서 진출해. 그래서 이 나치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연립을 해서 연립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
공산당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민전선이라는 전선체는 들어갔는데 그 승리를 해서 그 정당 안은 안 들어갔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인민전선의 중심이 사회당과 급진당이었는데, 이 급진당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938년에, 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세튼란드를 독일에게 할양하는 위넨 협정에 서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틀러가 이제 선거로 집권을, 그래서 이제 서유럽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서유럽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히틀러와 싸우는 게 아니라 히틀러를 달래주는 거야, 달래준다. 그래서 히틀러를 달래주는 것 하나로 히틀러가 요구하는 체코와 시덴스타인들을 독일에 할양해요. 그래서 히틀러의 계획은 첫 번째는 게르만 국가들을 통일한다. 그래서 게르만 제국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노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일인을 파견해서 여기서, 이 식민 통치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계획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히틀러를 달래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영토를 할양하는 협정을 서명해요. 이 협정에 공산당이 반대하면서 인민전선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유럽의 반파쇼 인민전선이 논의되고, 식민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에 우리가 말하는 NLPDR, 여기서 이게 결정이 돼요. 2단계 혁명론이죠. 2단계 혁명론. 민족해방을 먼저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나중에 하자.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이게 마지막 코민테른의 마지막 그 회의 결정이에요. 이거 자 코민테른에서 봅시다. 이제 또 다시 우리 함께남동 차례네. 예. 1928년 이후 코민테른은 스탈린에 의해 지배됐으며 소련 왜곡된 정책에 종속됐다. 스탈린에 대항하여 트로츠키는 1938년에 제2인터내셔널을 선설했으나 분열을 거듭했다. 1939년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 체결되고 전쟁이 발생하자 전쟁에 반대한 코민테른에 속해있던 공산당은 불법화된다. 독소 조약에 따라 코민테른 지구들은 소련의 동부 폴란드 합병을 지원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심지어 소련 외무장관 바체슬라프 몰로토프는 10월 31일 침략자로 간주되는 것은 히틀러의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라고 선언했다. 이는 결국 반파쇼 인민전선 정책의 파탄을 공개했다.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 따라서 코민테른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3인주의 반대, 그 다음에 3인주의와 연대해서 반파쇼, 그 다음에 갑자기 히틀러, 그죠? 히틀러와 독소 불가침, 그러다가 다시 또 히틀러와 전쟁,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럴 때마다 서유럽의 공산당이 이를 추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었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러면서 코민테른이 위상이 추락했다는 거. 그게 소련의 외교 정책에 종속됐다는 거죠. 트로츠키는 스탈린에 반대하는 인터내셔널을 만들었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1939년에 그 파시스트라 해서 독일을 공격했던 소련이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제 바로 코민테른의 공산당들은 불법화되죠. 이상한 걸로 취급받는 거예요. 공산당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서 독소 조약에 따라서 코민테른 지부들은 소련의 동부 폴란드 합병을 지원해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소련의 외무부 장관은 침략자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아직 그 소련과 히틀러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럼 소련은 왜 그러냐? 소련의 생각에는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최대한 늦춰야 돼.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일단은 히틀러와, 그죠?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입장이었어. 그리고 히틀러가 소련에 쳐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폴란드를 중립지대에서 나눠 먹자. 독일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히틀러와 싸우지만 히틀러와 싸우기 전에는 오히려 히틀러를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서유를 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소련의 앞잡이라면서 아주 안 좋아요. 공산당이 결국은 몰락하는데 몰락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왜 그래요? 2차 대전에 다시 히틀러와 싸우면서 레지스탕스, 그죠? 공산당이 게릴라, 그렇죠? 게릴라의 헌신적, 그렇죠? 헌신. 그래서 다시 공산당의 인기가 2차 대전 직후에 공산당의 인기가 회복이 됩니다. 제1당이 돼요. 프랑스나 이런 데서 제1당.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일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코민테른이 연합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독일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이 극복됐다. 하지만 그 사이 코민테른과 각국의 공산당은 신뢰를 상실했다. 소련이 미국, 영국, 중국과 연합국을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코민테른이 연합국 내에